안녕하세요. 포유한율연구소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미국 증시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악재가 이제 많이 해소됐다. 그렇다면 이제 향후 어떻게 될 것이냐? 간밤에는 대부분은 이제 미국 증시가 많이 올랐어요. 특히 이제 나스닥 지수가 많이 올랐는데 나스닥 지수는 뭐 가장 이제 많이 오른 이유 중에 하나는 그동안에 한 10여 개 종목을 제외하고는 거의 약 한 20% 미국 언론에 의하면 평균 한 22% 정도 하락했던 것 같아요. 한 10 내지 20개 종목을 제외하면 그동안에 이제 지수가 그래도 버틸 수 있었던 거는 애플이라든지 엔비디아라든지 뭐 이런 미국 주식을 그동안 주도해 온 주식들, 그러니까 시가 총액 비중이 큰 주식들이 오르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모르고 있었던 거죠. 실제 이제 나스닥 종목 대부분은 9월 10일경부터 10월 11월 10일경이네요. 11월 12일경부터 본격적으로 하락을 했어요. 다우존스, 그 다음에 러셀 2000, 그 다음에 나스닥 종목도 10여 개 내지는 한 20개 종목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내렸거든요. 그러다 보니 나스닥은 기술주들이 낙폭 가대라는 이제 인식이 해소된 것 같고, 그래서 어제 이제 많이 올란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미국 부채 한도 협상도 이제 여야 대표들이 만나가지고, 기본적으로 연내는 해결하고, 그 다음에 구체적인 문제 몇 개만 남아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뭐, 불확실성이 해소됐다는 측면에서는 뭐, 악재 해소라고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중요한 것 같은데, 오미크론이 델타 변이 바이러스보다 증상이 심각하지 않다. 그러니까 전염성은 강하지만은 독감처럼요. 전염성은 강하지만은 증상은 심각하지 않다. 근데 일반적으로 새로운 바이러스가 등장하면 앞에 있던 바이러스를 대체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지금까지 이제 델타 변이와 같은 좀 무서운 바이러스가 소멸되는, 그리고 오미크론과 같은 독감에 가까운 그런 이제 바이러스가 확산되면 정상적인 경제 활동이 가능하죠. 그래서 제일 큰 호재인 것 같아요. 이게 그 다른 재료보다 다른 것들은 이미 뭐 될 수밖에 없었던 것. 예를 들어서 뭐 부채 한도 협상은 뭐 해결될 수밖에 없는 악재였죠. 그 다음에 나스닥 기술주 낙폭 과대도 결국은 이제 낙폭이 과대되면 기술적 반등이 있으니까 이런 것도 뭐 자연스러운 현상이고, 그런데 이제 오미크론이 만약에 델타 변이 바이러스를 대체한다면 이것은 대단한 호재죠. 그 다음에 이제 중국 흥답 파산에 따른 연쇄 부도도 이제 결국은 아시아 경제와 그 다음에 세계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주는데, 일단 중국 인민은행이 지준율을 0.5% 인하했어요. 지준율이라는 것은 뭐냐면 중앙은행에 이제 맡겨둔 돈을 인하를 하면 좀 꺼내 쓸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은행 입장에서는 대출 여력이 가능하고, 또 중국의 건설업체들은 지금 돈 구하기가 힘들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돈으로 이제 시중은행들이 건설업체를 지원을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연쇄부도를 막을 수 있다. 뭐 큰 의미는 없는 것 같고, 연쇄부도를 막을 수 있다는 것만 해도 악재 하나, 불확실성 하나를 해소했다는 측면에서 어떻게 보면 악재 해소라고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회사채 인수도 가능하고. 근데 이제 뭐 정권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중국 경제에 무슨 청신호가 될 수는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4월에도 지준율 인하를 했지만은 그 이후에 중국 경제가 나빠졌잖아요. 물론은 이제 거기에 흥다 같은 건설업체 부도도 있지만은
전반적으로 이제 물가가 오른 것도 중국 경제 발목을 잡은 거고, 그리고 이 물가는 지금도 뭐 ING니까 진행형이거든요. 그러니까 물가를 해소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지준율 인하하더라도, 그렇다 하면 이제 지준율이 인하가 가져오는 큰 긍정적인 영향보다 부정적인 영향을 좀 해소할 수 있다. 그러니까 연쇄부도는 좀 막을 수 있다. 라는 측면에서 해석을 하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제 향후 어떻게 투자 전략을 가져가고 또 투자 수익률은 어떻게 될 것이냐, 이거거든요. 지난 1년 동안은 기술주 중심으로 주식시장이 거래가 이루어지면서 엄청나게 대박난 사람도 많죠. 그런데 이제 골드만삭스도 올해 같은 그런 수익률은 향후 2, 3년 동안은 없을 거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포유환율연구소도 여기에는 동의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기술주들 중에서는 수익이 수반되는, 쉽게 말하면 영업실적이 수반되는 기술주는 문제가 없겠지만은 영업실적이 수반되지 않는 기술주는 이제는 점진적으로 조금씩 하락할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이제 포유환율연구소 의견하고 일치합니다. 그 대신에 테이퍼링을 하든 기준금리 인상을 좋게 인상을 하든 금융주에는 영향을 주지 않을 거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우리 연구소하고 의견이 일치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는 가치주 중심으로 시장이 재편되고 그냥 수익도 수반되지 않는 메타버스와 같은 그런 기술주들은 쇠퇴할 것이다 라는 얘기인 것 같아요. 골드만삭스 얘기도 그렇고 미국 다른 투자은행들도 비슷한 얘기를 다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2020년에는 22년에는 올해 같은 투자 전략으로 접근하면 기대 수익률보다는 오히려 손실 발생할 확률이 높다. 그리고 이제 전통적인 이제 금융주 중심으로 질서가 대편되고 가치주 중심으로 시장 질서가 재편된다면 기대 수익률은 그래 높지 않을 거다. ETF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좋은 종목 골라가지고는 성공할 확률이 거의 없고 그냥 전통적으로 가치주 중심으로 투자를 하면 그래도 은행 이자보다는 훨씬 높은 수익률이 기대된다 라는 얘기를 하면서 오늘 여기서 여러분과 대화를 끝내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